자, 이번 강의에서는 임대주택 정책들, 특히나 주택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정책론은 토지 정책보다는 확실히 주택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본 강의는 입문 강의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시험에 나올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유념해서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 들어갈 건데 임대주택 정책은 쉽게 말하면 전월세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전월세 정책 중에서도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상한제라는 규제 정책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임대료 상한제는 규제 정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가격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정책인데 이것을 최고 임대료 제도라고 합니다. 최고. 정부에서 최고가를 제시하고 이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자체는 이래요. 기존의 임대주택 시장에 임대료라는 게 형성돼 있겠죠. 전세, 월세 형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판단하기엔 그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가격을 낮게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낮추는 규제 제도죠. 예, 그래서 그 최고가를 제시하는 최고 임대료 제도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임대주택 시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수요 공급을 한번 봅시다. 현재 주택 시장에 수요와 공급자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시다. 자, 수요자라는 건 여기선 세입자인 임차인을 뜻하고요. 공급자라고 하는 건 집주인이니까 임대인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수요자와 공급자들은 알아서 거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지점이죠. 그랬을 때 이 임대료를 우리가 시장 임대료라고 하는데요. 평균 월세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월세가 한 50만 원 수준이다 보시면 현재는 50만 원 수준인데 정부가 보기에는 이 월세가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세를 붙잡고 가격을 올리는 거 내리는 거?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낮게 규제를 때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규제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 가격보다 이렇게 낮게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 이게 이제 임대료 상한제죠. 여러분들이 이 상한제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가격 하락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비싸지는 거예요? 싸지는 거죠.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수요 공급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어떤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싸지면 많이 사죠. 그러니까 수요는 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줄어든다. 이런 법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칙에 근거해서 이 상한제의 내용을 갖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쭉 이제 보면 내용을 임대료 상한제의 의의가 나오죠. 그렇죠? 일단은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누구를 보호한다?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 확실하죠? 그래서 시장균형 가격보다 높게 아니면 낮게? 예, 임대료를 낮추는 제도니까 낮게 규제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이 임대료 제도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고 임대료 제도다라고 정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 상한제 이런 말도 하는데요. 임대료 상한제는 가격을 통째로 낮추는 정책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집주인이 올려달라면 올려줘야죠. 2년마다. 근데 그렇게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할 때 그 인상 비율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즉 전월세 인상 비율을 제한하는 것도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규제라고 하는 게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시장 임대료 5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부가 데이터 추산을 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판단에 시장 임대료가 60만 원 선이다라고 잘못 추산을 하는 거죠. 뭐 이럴 수도 있죠, 얼마든지. 자, 그랬을 때 정부가 모르고 이 규제 가격을 55만 원 선에서 규제를 했다고 합시다. 그릇된 정보를 통해서 규제가 잘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높게 설정됐을 때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거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현재 가격에서 가격이 높아지면요. 그림상에서는 이게 벌어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과 공급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물건이 많아지겠죠.
근데 초과 공급이 날 것 같지만 사실 이 초과 공급된 상태에서는 가격이 다시 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니, 이 50만 원이라는 가격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족하는 그 가격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가격을 높게 규제했더라도 이게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는 여전히 50만 원으로 거래되면서 아무 변화가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상한제 전제 조건 만약에 균형 임대료 이상으로 통제를 했다면 자, 여러분들 대답하실 때는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러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 임대료 이하로 50만 원보다 싸게 통제해야만 이때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효력은 우리가 살짝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지잖아요. 그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랫가랭이가 벌어지죠. 자, 가격이 싸지면 그러니까 뭐가 많아진다? 공급보다는 물건을 살려는 수요가 많아진다. 그래서 이 효력이요,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초과수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높으면 아무 변화 없고 낮게 가야 효력이 있다는 사실, 이걸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랬을 때 이 제도를 실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제 실시 효과인데 일단은 상한제는 가격 상승이다 하락이다? 가격 하락이고, 가격 하락하면 두 가지 예측은 된다. 집을 구하는 임차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반면에 가격이 떨어진다면 집을 내놓는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이게 기본 논리입니다. 자, 첫 번째,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임대료 싸졌죠? 싸지게 되니까 주택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일단은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단기에 주택 수요가 어떻게? 증가. 즉 세입자들이 주택을 더 내놓으시오라고 수요를 늘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싸졌으니까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공급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이 공급자는 집주인이란 얘기죠. 임대인. 임대인들은 기존에 50만 원 받던 수입이 정부 규제로 인해서 줄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수입이 기존보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수입이 줄면 집주인들은 화가 나죠. 임대사업이 재미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주택 공급을 한다 안 한다? 임대사업으로부터 철수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공급이 줄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는 어떤 공급 상황이 줄어든다는 거. 그럼 두 개를 섞으면 시장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그럼 얘가 많아지겠네. 그래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결합되면서 상당량의 초과 수요가 유발된다는 거죠. 이 초과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게 바로 전월세 뭐요? 대란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작용은 집이 줄어서 그래요. 집이 줄어드는 이유의 본질적인 이유는 임대료가 강제로 싸졌기 때문입니다. 가격 하락, 공급 감소. 그러면 수요가 남아 도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대란의 형태로 나타난다? 집 구하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 대란이 바로 경쟁을 불러오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임차인들은 주택을 구하기 쉬워짐, 어려워짐. 네,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집이 있더라도 새 집 구해서 이동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거 환경이 어떻게 해요? 악화되는 거죠. 실제 목적 자체는 임대료를 낮게 규제하면서 임차인들 보호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목적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부작용이 심해지면서 주거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게 이 흐름이죠. 자, 왜 이렇게 부작용이 날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시장에는 누가 있냐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정부가 수급 조절을 한 게 아니에요. 수급의 결과물인 가격을 건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통제를 하거나 터치를 하면 시장에서는 상당량의 부작용에 시달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론적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제는요, 공부하실 때 가격 하락에 따른 어떤 수요와 공급의 부작용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한제가 부작용이 크니까 그 다음 제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상한제보다는 그래서 이쪽에 더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 제도가 바로 임대료 보조제도죠. 자, 두 번째 정책 들어옵니다. 규제랑은 다르게 얘는 뭐랄까요? 지원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보조니까. 목적은 똑같죠. 저소득 임차인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보조는 공급자에 대한 보조도 할 수 있어요. 즉, 두 가지. 수요자 보조와 공급자 보조로 나눠지는데, 수요자 보조는 우리 임차인이고요. 공급자 보조는 여기서 임대인이 아니라 건설사 보조를 뜻합니다. 임차인들한테 보조하는 건 집을 구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라는 컨셉이고, 공급자 보조는 왜 할까요, 그러면? 집을 많이 만드세요 라는 컨셉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 공급자 보조가 이루어지는 건 공급 자체를 늘리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보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수요자 보조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자 보조 얘기가 좀 들어가자면, 수요자 보조는 일단은 무상복지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무상복지를 하는 건데, 형태 두 가지로 합니다. 자, 이름 기억해야 돼요.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로 이루어진다. 그럼 이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의 차이가 뭔지 아셔야겠죠, 그렇죠? 내려가시면 가격 보조라고 하는 건 오직 뭘로만? 임대료로만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보조하는 겁니다. 즉, 정부한테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보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가격 보조를 말 그대로 임대료 보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조할 때는 그냥 현찰로만 지급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죠. 자, 그러한 보조를 우리가 소득 보조라고 합니다. 소득 보조는 현금 박치기다. 자, 다시. 그러니까 한 놈은 임대료로만 쓸 수 있게 하고, 한 놈은 현찰로 주는 거란 말이죠. 자, 물론 기대 효과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현찰 보조는 임차인들이 좋아하긴 해요. 캐시를 주니까. 근데 이 현금을 줘버리면 이걸로 딴짓을 할 수 있잖아요. 집 구하라고 줬는데 이걸로 소주 마실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그러니까 얘는 딴짓 할 수 있으니까 딴짓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가격 보조. 그리고 임차인의 만족감을 더 높이려면 소득 보조.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정책적 효과를 어떤 극대화하면서 주택 소비를 정말 진실되게 많이 늘리려면 딴짓 못하게 하는 가격 보조가 좋고, 이렇게 가는 거죠, 얘기가. 그리고 임차인들을 진짜 좋게 만들어주려면 현찰 던져주는 게 좋고. 자, 이렇게 해서 보조가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수요자 보조는 무상 보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조를 해주든지 간에 수요자들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어떤 보조를 해주든지 간에 보조금을 받기 전보다는 주택 소비가 언제나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수요자 보조는 효용도 증진시키고 주택 소비도 늘린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수요자 보조의 틀이고, 보조했을 때의 실시 효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조의 실시 효과가 거의 메인 시험 문제에 가까운데, 이 실시 효과는 먼저 수요 공급의 흐름을 좀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단기적으로 제가 수요 공급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시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변하겠죠. 인기가 많아졌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상승하게 되죠. 이게 시장의 변화입니다. 근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이게 또 공급 법칙을 자극하죠.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이 공급을 촉발시키는데, 그래서 공급 자체가 증가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공급이 늘어났을 때 가격은 다시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됩니다. 다시,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근데 공급이 들어오는데 우리 공급은 항상 장기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장기에 집이 쫙 풀리니까 가격이 다시 하락화되는데, 이 네 가지 구조가 이 보조의 실시 효과를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얘가. 자, 보시면 보조 받았죠. 자, 단기에 정부가 보조 때립니다. 그럼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소득 증진이 되니까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럼 단기에 다시 한번 수요 증가에 따른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자, 올라갑니다.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요 증가, 가격 상승 타고 있죠,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임대료가 올라가면 이게 안 되잖아, 원래. 임차인 도와주는 건데. 근데 이건 괜찮아요. 왜냐면 이 보조금이 이 수요를 타고 그리고 얘가 가격을 그대로 올린 거예요. 이렇게 임대료가 올라가면 누가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개념. 단기적으로 보면 이 보조금은 누가 빼먹는다? 임대인 혜택이 되는 거죠. 단기에 임대인이 보조금 다 빼먹어도 돼? 됩니다. 왜냐면요, 임대인한테 초과 이윤이 생기죠. 그럼 임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임대사업이 괜찮다는 얘기거든. 사업이 재미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공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격이 비싸지니까 공급을 풀어버리겠죠. 자, 그러니까 3번에 장기 상황으로 가자면 이때 바로 가격 상승을 통한 주택이 풀린다는 거죠. 너도 나도 임대사업 들어온다는 얘기. 그러면 주택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주택이 쭉 풀렸으니까 가격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장기 상황을 모니터링 해보면 장기에는 집이 많아진다. 그러면서 집값이 싸진다. 그럼 이 장기 혜택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요거 임차인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임차인한테 혜택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 4개의 지문은요, 이 암기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증가, 가격 하락.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억지로 가격을 규제하지 않더라도 수요와 공급을 타고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상당히 부작용이 적고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임대료 보조의 내용이다. 보조의 핵심은 이 4개의 흐름을 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책으로는 뭐가 있냐면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여태까지 얘기랑은 프레임이 조금 다른데 이 프레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임대주택 시장이 있습니다. 이 주택시장에 임차인이 집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택시장에 뭐가 있냐면 현재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푸르지오 아파트를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사적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적주택이라고 해요. 현재 이거밖에 없는 수준인데 이 사적주택은 월세가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 1억에 월세 70만원 수준의 주택이라 이거예요. 왔다 비싸죠? 자, 여러분 배우신 첫 번째 정책은 뭐냐면 이게 비싸니까 이거 가격을 깎아 하는 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이 70만원을 60만원으로 내리는 규제 정책이 임대료 상한제예요, 얘가. 이해되시죠? 두 번째 정책은 뭐였냐면 여기 들어가기 힘드시죠? 제가 10만원씩 지원해 드릴게요 하는 게 임대료 보조입니다. 근데 이번 정책은 뭐냐면 아싸리 시장에 있는 주택이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제가 주택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정부가 여기에 주택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균형보다 어떤 가격이죠? 균형보다 낮은 이하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정부가 직접 한다는 거. 그래서 직접적 개입한다는 게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등짝에는요 다 뭐가 붙어있냐면 LH라고 붙어있죠. 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직접적 개입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들어오는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그 공급 효과를 볼게요. 정부가 현재 푸르지오 월세보다 낮게 LH주택을 공급한다면 이해되시죠? 그럼 일단 시장이 쪼개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주택시장이 푸르지오 시장과 어디 시장? LH 시장으로 서로 분리된다. 분리의 본질은 경쟁이다. 그래서 경쟁이 붙는다 이거예요. 근데 말이죠. LH주택은 월세가 20만원이에요. 무려 50만원의 차이가 나요.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얘는 완전히 발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완전히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물어보는 게,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단기적으로 사적주택의 변화를 물어봐요. 단기적으로 푸르지오의 인기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수요 감소. 공공주택으로 대거 이동을 하겠죠. 그럼 수요 감소가 나타났으니까 가격 변화 있겠죠? 그랬을 때 임대료가 어떻게 해요? 하락하는 겁니다. 결국 이걸 풀어놨더니 별다른 노력 없이 서로 경쟁이 붙어서 사적주택의 임대료가 알아서 떨어지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공공주택의 공급 효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 된다가 정답이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장점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보면 그래서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는 사람조차 좋죠?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임대료 차익만큼 자,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서로 경쟁을 통해서 이쪽 가격도 떨어지니까 여기 들어가도 좋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전체가 낮아지면서 임차인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규제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집을 풀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임대주택의 핵심이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양주택 정책을 볼 건데 분양주택 정책은 매우 중요하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흐름에서는 두 가지를 배우실 건데 먼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과 분양가 자율화를 배우실 거예요. 자, 분양주택 정책이라고요. 분양주택 정책이면 얘는 자가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상한제죠. 상한제는 했잖아요. 상한제가 뭐냐면 가격 규제, 가격 통제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얘의 의의는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어떻게? 이하로 규제한다. 상한제는 무조건 가격 통제예요. 근데 분양주택이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누구요?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중산층들의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정부가 분양가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정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이 제도를 실시하면요. 단기적으로 집값이 어떻게? 싸죠. 그러면 주택의 구매 부담이 줄겠죠. 오케이. 가격 하락 효과 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변하겠죠. 집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인마가 분양이란 말이야. 이게 임대주택과의 차이인데요. 분양은 집을 직접 사는 거죠. 그 말은 집을 대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싸게 사서 되팔려는 가짜 수요가 등장을 하는 거죠. 실 수요가 늘긴 하지만 가짜 수요가 몰래 붙을 수 있는데 이 가짜 수요를 우리 개론에서는 투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안에 투기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상한제는 투기 우려가 있습니다. 확실히. 자,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1억 받던 분양주택을 8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수입이 2천이 날라가요. 임대주택에서도 공급자 줄었죠. 분양주택 똑같아. 건설사들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무슨 말이야? 건설사가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러면 주택 공급은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감소될 수 있죠. 똑같아 원칙이. 그럼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럼 역시나 분양주택 시장에 어떤 초과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다. 자, 상한제가 규제라면 그걸 풀자 하는 게 자율화입니다. 자율화는요, 가격 규제를 풀고 분양가를 어디에요? 시장에 맡기는 제도인데 시장에 맡긴다는 게 수급한테 맡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급한테 맡기면 가격을 건설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요, 상한제 할 때보다는 가격이 다소 비싸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규제 풀어 좋긴 좋은데 가격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구매 부담이 다소 늘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될까?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신규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대신에 워낙 비싸졌으니까 투기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 때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나 피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수요는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주택이 잘만 팔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건설사들 좋아지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건축 분양 시장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활성화되면서 공급이 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율화는 크게 보면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투기를 좀 잡을 수 있고 얘가 워낙 비싸게 파니까 그러면서 건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는 확실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상한제와 자유라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명백히 있죠. 그래서 이 자유화에 대해서는 수요 공급에 맞춰서 좀 이해의 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분양 과정에서의 이제 두 가지 정책, 선분양과 후분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분양하나요? 후분양하나요? 우리나라 선분양하고 있는데 기본 구조가 이렇죠. 공사가 최초로 착공이라는 걸 하고 공사에 착수하죠. 그리고 여기서 삽질 공사를 하고 여기서 완공해서 아파트를 파는데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선분양은 착공 시점에 아파트를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판매하면 이게 선분양이에요. 사전에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나중에 잔금 치르고 들어가는 스타일이 선분양이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선분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끊임없이 중도금을 대주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분양은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 집의 건설비를 여러분들이 계속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으로 집을 짓는 거죠. 그럼 그 돈을 받는 건설사 입장에선 자금 조달이 쉽다 어렵다. 핵심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금 조달이 용이한 분양이 선분양이다. 그래서 선분양을 우리가 공급자 분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단히 장점이 있죠. 근데 문제는 선분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집 어떻게 사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완공주택을 직접 보지 못한 채 구매를 한다? 즉 우리 입장에서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비교 구매가 굉장히 어려운 게 선분양이다. 모델하우스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모델하우스와 실제 아파트의 차이가 많죠. 이런 거는 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정책, 그게 선분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선분양하지 말고 후분양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자, 후분양은 언제 팔아요? 이때. 다 만들고 나서 파는 걸 후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완전히 완공하고 완제품으로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후분양이다. 그럼 후분양을 하게 되면요, 완공된 아파트를 일반적으로 일시불로 구매를 하는데 이 전에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라고? 그럼 네가 해. 그건 건설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잘 안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한 건설사들이 알아서 대출 받다 보면 그 이자 비용이 가격에 덤핑될 수 있잖아요. 가격이 전가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집값이 좀 비싸질 수도 있는 제도다. 근데 좋은 건 내가 완성품을 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비교 구매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또 주택 품질도 어떻게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분양, 후분양은요,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장단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분양하는 타이밍을 놓고 봤을 때 착공 시점에 들어가는 게 선분양이고 완공 후에 파는 게 후분양이다. 선분양은 자금 조달이 좀 쉽고 건설사 입장에서, 후분양은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특징은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정책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 우리 개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파트, 투자론의 입문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